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 사실 30분 말씀드렸는데 이 30분 말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보증금 2억, 3억 이렇게 해서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다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권의 대출학교 최재권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 배웠죠, 교과서.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참 그래도 살면서 도움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살면서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등기부 보는 법,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은 꼭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인데 교과서에서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쩌면 도덕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쵸? 살면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만큼이나 등기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임대차 보호법이란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석기 시대나 친석기 시대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돈이 생산수단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기본적인 등기부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을 없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임대에 관련된 보호법이고요. 누구한테서부터 보호해주냐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다른 채권자, 다른 우선 채권자에서부터 보호해줍니다. 또는 새로운 집주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 못 나간다고,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저 사는 수원에도 2023년도에 전세 사기가 있었거든요. 얘는 진짜 사기예요, 사기. 지금 뉴스에 나온 전세 사기들은 그냥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피해를 봤다고 해서 사기자를 붙여가지고 사실은 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수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진짜 사기입니다. 부부가 있어요. 남자 여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집주인이었고요. 자녀는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명이 더 있죠. 부동산이 같이 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뭉쳐서 뭐를 했냐면, 저도 은행에서 일을 하지만 굳이 이런 대출을 해줬을까? 왜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쪼개기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쪼개기 대출. 이게 한 개 건물이에요.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1호, 2호, 3호 빌라 같은 거라 얘네들이 각각 대출이 되는 겁니다. 각각. 101호 가지고 될 수 있고 102호, 103호 가지고 대출이 될 수 있는데 1, 2, 3호만 묶어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한 3억 받았답니다. 1, 2, 3호로 요걸 한 3억 받았다고 해요. 3억. 2층 가지고도 3억, 3층 가지고도 3억 이렇게 받았대요. 그러면 총 대출은 9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층만 놓고 봤을 때는 3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은 이게 맥스였고요. 최대였고요. 3층에서 3억, 2층에서 3억, 1층에서 3억을 빼면서 모두 다 뺐어요. 하지만 속인 거죠. 1층 봐봐라. 지금 3억밖에 대출이 없지 않냐. 이 충분히 괜찮다. 이게 감정이 20억짜리 건물인데 대출이 3억밖에 없으니 얼마나 안전하냐. 이런 얘기를 짜고 쳤다는 거죠. 감정평가사인 자녀, 부동산까지 같이 짜고 쳐가지고 사람들 등쳐먹었다는 사기가 수원에서 발생한 2023년 수원 전세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진짜 예방대책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건도 정말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방대책이 뭐였냐면 1번 중개사를 믿지 마라. 이 사람을 안 믿고 어떻게 거래를 해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서 등기부를 배웠습니까?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을 배웠어요. 아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우린 중개사를 믿고 해야 되잖아. 중개사를 믿지 말래요. 두 번째 얘기 뭐냐면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보랍니다. 이게 예방대책이었어요. 정말 아무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예방대책이었지만 참 쓸모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어떻게 보호해주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도 있고 최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호해준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언제 보호해주는데 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언제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줬대.
돈을 안 돌려줄 때랑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 이럴 때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아니 돈을 돌려 받아야 되고 나가라고 하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냐? 경매 또는 공매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살면서도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름만 들어도 쉽잖아요.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경매에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경매에서 보호를 못 받는다. 내 보증금을 거대한 내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고 나면 이렇게 3억짜리 집이라고 볼게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아서 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산 거죠. 낙찰자는 여기까지면 끝이에요. 자기는 사는 거 끝.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배당이라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나눠야죠. 3억이라는 돈을 누가 샀으면 누가 1순위로 가져가고 누가 2순위로 가져가고 누가 3순위로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순서를.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뭐 몇 순위로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1순위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무조건 1순위. 로 가져가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진 않고 0순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8순위까지 있거든요. 8순위까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0순위는 경매 비용이에요. 경매 비용이고요. 1순위는 그 다음에 필요비. 보통은 잘 발생하진 않는데 이 건물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유지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또 더 근본적인 것들, 하자 보수하는 그런 것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순위가 이제 여러분의 보증금인데요. 최우선에서 가져갈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3순위로는 세금 가져가요. 세금이 가져가는데 모든 세금은 아니고 당해세라고 그래서 재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 재산세, 뭐 이런 거, 종부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라고 불리고요.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에서 가져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금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선에서 가져갑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는 여러분이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원래는 없어요. 8번째에서 끝납니다. 법은 8순위까지밖에 안 적혀 있는데 저는 9순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뭐냐면 나 짐 못 빼. 짐을 못 빼라고 얘기하는 게 대항력이 있다. 싸운다는 거잖아요. 대항, 싸운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나 짐 못 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임차권을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은 못 받아요. 법원 배당에 의해서는 0순위부터 해서 8순위까지 해서 돈잔치, 빚잔치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빚잔치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못 받는 게 맞아요. 법원을 통해서 못 받지만 그래도 나는 짐을 못 뺀다고 얘기하니 어떡해요. 낙찰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빚잔치는 끝났지만 사실 낙찰받은 사람한테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9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돈을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건 최우선 변제권 있는 보증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선 변제권이고 마지막으로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대항력은 뭐냐면 아까 무슨 얘기인지 드렸죠. 짐 못 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짐을 못 뺀다 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뭐 받을 수 있냐, 대항력을 얻을 수 있냐, 그 집에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들어갈 땐 깨끗해야 돼요. 들어갈 땐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키, 다른 말로 주택의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주택의 키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돼요. 살아야 한다는 거고, 살아야 한다는 건 그 집을 직접 키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돼야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하면 둘 중에 늦은 날. 뭐 보통 전입신고하고 주택에 이사를 들어갈 텐데 아니면 뭐 살다가 전입신고할 수도 있죠. 하여튼 늦은 날 더하기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전신고 또는 주택 인도를 했다고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이에요.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들어갈 때 깨끗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들어갈 때 깨끗했다는 얘기는 담보가 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보가 안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담보의 대표적인 얘기가 근저당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 쓰는 거, 근저당권이라고 있는데 요거 하나 하고요. 전세권도
여기 살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담보권으로 효력돼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없어야지 된대요. 보통은 전세권은 의미 없고 은행에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요게 없어야 된다. 은행 대출이 있는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없어요. 최후의 수단을 여러분이 포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꽤 중요해요. 은행에 대출이 없을 것. 여러분이 전세 들어갈 때는 그래서 꼭 앞에 담보 잡힌 게 없는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는 최후에 뭐라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땐 깨끗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거 구순위, 법원은 못 챙겨주지만 낙찰받은 사람한테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구순위로 있어야지 된다. 대항력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맞다. 우선 변제권이고요. 최우선 변제권인데 최우선 변제권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다른 말로 살아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살아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허용되냐면 보통 아까 대항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선순위가 없어야 되잖아요. 선순위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살다가도 됩니다. 살다가도 가능해요. 얘는 정말 소액이라 얘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도 꼭 보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순위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선순위가 없어야 되는 그런 건 없고요. 최소한 경매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가 오기 전까지만 전입신고를 해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그냥 살아요. 그냥 산다. 조금 보증금 내고 이렇게 사는데 살다 보니까 우편이 와. 집주인한테 우편이 날라옵니다. 하나, 둘, 셋. 몇 번 날라오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경매만 안 들어왔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경매만 안 들어오면 전입신고하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 집에 살고 전입신고를 나중에라도 하면 최우선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건데 얼마까지 보호가 되냐면 여기까지 됩니다. 서울은 1억 6,500만 원, 미체 일대 5,50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서울, 안양, 의왕, 수원 이렇게 해서 쭉 타고 내려오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랑 또는 용인, 화성, 김포, 그래서 경기도 대부분 세종특별자치시까지는 1억 4,500만 원 밑으로 되어 있을 때 4,800만 원까지 최우선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요 밑에라고 하면 요 금액 밑에서 최우선 변제금 여기까지는 무조건 1순위로 가져갈 수 있다. 아니죠. 2순위죠. 1순위는 필요비였으니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입신고를 나중에 경매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액들이 있으니까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5,500,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4,800 이런 식의 금액대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의 보증금이 이 정도 금액보다는 크다. 그러면 이제 아까 0순위는 어쩔 수 없고 1순위 필요비 넘겼고 2순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한 5,500만 원 받았다고 볼게요. 근데 3순위 이제 세금, 당해세는 없다고 치고요. 나머지 이제 4순위에서 여러분들이 못 받은 나머지 돈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4순위에서 받을 수 있는 거 5, 6, 7, 8순위까지 있는데 그래서 4순위면 제법 빨리 받는 거잖아요.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고요. 우선 변제권은 누구 있냐면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우선 변제권 임차권이 있는 분들도 받을 수 있고요. 4순위에서 여러분만 받는 건 아니고요. 은행이 담보 잡았잖아요. 은행 담보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4순위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받느냐? 여기서는 일반 세금이 있어요. 일반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당해세라고 그래서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거.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거고요. 아까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세 이 정도쯤이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거고요. 나머지 세금들 되게 많잖아요. 종소세, 종합소득세, 종소세 있고요. 부가세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죠? 그런 거 아니고 건강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그냥 냅두면 아무도 안 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세금처럼 빨리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4순위에 들어갔어요. 일반 세금들. 누가 빠르냐? 네가 가져갈래? 아니 여러분이 가져가실래요? 은행에서 가져갈래? 아니면 세금으로 가져갈까? 누가 먼저 가져갈까를 여기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고 이렇게 싸우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빠른 사람이 가져가야죠. 빠른 사람 우선으로 해서 가져갑니다. 누가 제일 빨라? 은행 1등이야?
세금이 2등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3등이야. 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1등, 2등, 3등. 순서를 정해서 우선 변제권, 은행 가져가고 일반 세금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져가고 그래도 또 남은 돈이 있으면 5순위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6순위, 7순위, 8순위 이런 식으로 남은 돈이 있으면 밑에까지 내려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어떤 순서로 정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빠른 순위라고 했잖아요. 빠른 순. 날짜입니다. 날짜 기준이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쉽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담보 잡혀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 보고하면 되고요. 세금 같은 경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 있는 법정 기일이라고 자기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할 거냐면 확정일자라고 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에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에 있는 날짜, 법정기일 날짜, 확정일자 날짜 여러 날짜들을 비교해서 1등, 2등, 3등 결정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일자 조금만 깊게 설명드려보면 확정일자가 뭐냐면 관공서에서 찍은 날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종이에다가 날짜 일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일부인 날짜 찍는 거, 그 도장 일부인이라고 하는데 빵 찍어놔봐요. 그러면 이게 일부인이 뭐 오늘 지나면 과거로 소급 못하냐? 아니에요. 그냥 도장이라니까요. 도장. 여러분이 언제든지 과거로 소급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찍은 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관공서에서는 과거 소급해서 할까요? 이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건 관공서에서 찍은 날짜다. 과거를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확정일자라고 하고 확정일자의 종류는 뭐 우체국에서 하셔도 되고요. 등기소 가셔도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 뭐 또는 읍사무소 이런 데서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날짜를 찍어주셔도 모두 다 확정일자입니다. 요즘에 문자의 날짜도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문자로 뭐 임대인님 저는 집에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집에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날짜에 문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장난을 못 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는 우선 변제권에서 결정을 하더라.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고 하면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 전입 플러스 주택의 인도는 똑같고요.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주택과 전입 뭐 살아야 된다는 요건은 여기도 똑같아요. 안 사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는 없으니까 다 똑같은 요건이고요. 대항력이 있으려면 깨끗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 들어갈 때 앞에 선순위가 없어야 된다. 선순위 은행이 없어야 된다는 게 대항력이고요. 우선 변제권 하려면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 최우선 변제권 있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경매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해라. 살고 있다고 신고를 해놓으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뭐를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데 하시면 이왕이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집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깨끗한 집. 이런 깨끗한 집에 들어가시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면 되는데 보통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요즘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나 임대차 계약 맺었습니다라고 의무기 때문에 이거 중개소에서 알려줍니다. 바로 가셔서 신고하셔야지 돼요 라고 알려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은 조심.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되거든요. 정부24에서 gov.kr이라고 해서 사이트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전입신고가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되지만 확정일자는 못 받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자. 전입신고 간편해서 좋죠. 하지만 여러분의 권리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임대차 계약 맺으면 가서 신고 의무 하시면 됩니다. 의무를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께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를 해서 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항력을 못 갖춘다면 알고는 들어가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살던 집입니다. 먼저 국민은행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담보가 잡혀 있었어요. 담보가 설정돼 있었고요. 국민에서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보증금이 1억 9천짜리로 1억 9천만 원짜리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때는 집값 시세가 한 4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시세가 쭉 떨어지는 거죠. 시세가 3억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시세가 4억인데 3천만 원이나 1억 9천만 원 진짜 여차하면 내가 2억 2천이면 내가 낙찰받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그런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저는 안 살고 했던 거라 안 살고 했던 세입자잖아요. 근데 집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대로변이었는데 여러분 오토바이 소리 아시죠? 샤시 별로 안 좋은 집에 샤시가 안 좋은 집에 대로변이면 진짜 어우 노이즈 장난 아닙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2억 2천 주고 돈 주고 사야 돼? 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로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요. 그리고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3천만 원 뒤로 1억 9천만 원짜리 날짜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겁니다. 우선 변제권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알아. 근저당 3천만 원은 아는데 세금은 몰라.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이 얼마 밀려 있는지 모르는 거고 내 보증금은 뭐 1억 9천이야. 정말 운이 없었으면 제 세금 때문에 제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도 했죠. 그래서 원래 임대차 계약할 때 요즘에는 국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도 같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저는 못 받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못 갖췄다. 다른 말로 은행 대출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알고는 들어가자. 알고는 들어가야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4억짜리 시세인데 앞에 있는 3천만 원 더하기 내 돈 1억 9천만 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2억 2천이니까 그러면 야차하면 내가 사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입을 빼는 것은 신중 또 신중이에요. 전입을 뺀다는 거 뭐냐? 내가 그 집에 산다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산다에 안 산다. 안 산다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 산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입을 빼는 것들은 진짜 신중에 또 신중히 하셔야 되고 가끔은 저도 은행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은행에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안 산다 그러면 그냥 뭐 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 뭐 전입 신고해줬다 그러면 공짜로 산다고 무상으로 산다고 확인서를 써주시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전입을 빼는 거는 신중에 또 신중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기 집에서 살다가 B라는 집으로 꼭 이사를 해야 돼. 안 이사 가면 너무 위약금 같은 게 너무 커. 근데 여기 보증금을 안 빼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2022년 12월 9일자에 등기를 했고요. 보증금이 1억 8,600. 범인은 이 집을 전체 쓰고 있고 임대차 계약은 2020년 9월 6일. 주민등록 전입은 2020년 10월 28일. 점유계시라고 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산 날. 언제부터 살았냐? 라고 하는 것들은 2020년 10월 28일. 전입신고랑 같이 하셨네요. 확정일자는 10월 5일날 가서 받아뒀습니다. 그러면 계약일자는 크게 의미 없고 전입신고랑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랑 키받은 거 점유계실자 요 두 개가 요거 두 개 가지고 최소한 산다라는 거죠. 산다는 2020년 10월 28일로 산다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이나 은행이랑 싸워보려고 하면은 확정일자는 2020년 10월 5일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건 확정일자는 10월 5일이지만 살기는 10월 28일부터 살았기 때문에 요 날짜 기준으로 산다도 되고 확정일자도 요때 기준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늦은 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요때 기준으로 될 겁니다. 요 날짜 기준으로 붙어보자. 싸움하자. 세금, 국세 들어와. 아니면 은행 너 들어와. 나 날짜 깐다. 2020년 10월 28일이다. 라고 써놓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원래는 이런 내용이 안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에만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잖아. 이 집에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B라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안 산다가 돼서 보호가 안 돼요. 보호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살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등기부에다 찍어 놓는 겁니다. 그게 주택임대차 등기, 주택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요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압박 수단도 됩니다. 집주인한테 압박을 할 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 나 보증금 안 물어줘? 안 물어줘? 그래 그럼 나 그럼 주택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갈게 라고 하면 다음번에 세입자 누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 집주인이 한번 돈을 안 줬던 기록을 영원히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 사실 30분 말씀드렸는데 이 30분 말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보증금 2억, 3억 이렇게 해서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다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